최근에 엔비디아가 천안 패키징 공장에서 콜테스트는 아니고요, 검사 같은 건데 여기에 합격점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삼성이 접했을 때는 할 줄 알았겠죠. AMD도 엔비디아도 원했고 칩을 이렇게 위로 쌓는 건데 아주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걸 개발하려면 이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곰곰이 따져봤을 텐데, 이 따져보는 과정에서 삼성의 덩치가 고려가 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서영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를 내서 약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현상을 주로 취재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큐 부서에 있지만 경제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들의 맥락을 파헤치거나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제 직업에서 굉장한 의미를 찾고 있는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삼성에 관한 글을 쓰게 되셨나요? 삼성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2020년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쭉 흐름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거대한 세계 경제 변화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의 결과 많은 글을 쓰다가 첫 번째 책도 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책도 그렇고 제 관심도 그렇고 경제 현상을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이 뉴스를 하나하나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말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그 즐거움에 제가 빠져 있었고, 제가 쓴 글을 독자분들이 반응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반응이 있었던 글 중에 하나가 삼성 GOS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삼성 GOS 사태라고 하면 다들 그냥 게임 하는데 약간 소프트웨어를 억눌러 가지고 그래서 좀 성능이 안 나오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건 표면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안에 삼성의 기술적인 위기가 또아리를 트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안에 있는 AP 칩이 너무 발열이 문제가 돼서 소프트웨어 GOS로 제어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칩이 문제겠죠. AP 칩. 퀄컴이 설계한 칩이지만 삼성의 파운드리가 만든 칩입니다. 그 말은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이 위기에 있다, 발열과 수율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2022년의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하드웨어는 삼성, 소프트웨어는 애플, 아니면 디자인은 애플, 이 정도로 생각하셨을 텐데 2022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그 외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모든 것이 애플이 압도적인 승리, 특히 하드웨어에서 삼성이 굉장히 많이 뒤처졌다는 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다양한 데이터로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스마트폰에도 위기가 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자체 설계 칩은 아예 명암도 내지 못하게 된 상황. 삼성은 칩을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회사였는데 그 모든 부문에서, 특히 파운드리라는 신성장 동력 3은 부분에서 굉장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담았는데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아니면은 KBS라는 미디어에서 해준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고, 그 뒤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삼성 뉴스, 조금 더 맥락을 펼쳐 보이는 삼성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지난해 삼성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삼성이 굉장한 위기에 있다. 그 위기가 바운드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이 영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서 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이 기술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오너십의 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아니고요. 삼성이 그저 단순하게 잘 못 만들고 있다,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 이야기를 지난해 한 뒤에 유튜브에 조회를 해보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출판사 속에서 이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고 여기에 지금 서 있게 됐네요. 이번 이재용 회장의 직접적인 위기에 대한 발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어떤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뉴스들 사이에서 그 발언이 나왔나를 보는 것도 흥미롭겠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 하는 질문. 또 다른 한편에는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인가?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그런 종류의 기사를 써냈거든요. 이번에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뭐 절치부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크게 동의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고 나온 맥락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온 맥락을 한번 짚어보자면 지난해 내내 위기였어요. HBM을 만든다 통과한다 한다 했는데 못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천안 패키징 공장에서 콜테스트는 아니고요. 검사 같은 건데 여기에 삼성을 하러 왔다. 삼성 검사를 하러 왔고 여기서 합격점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뒤에 주주총회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주분들이 왜 우리 삼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캐물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원 교육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있었고 그 임원 교육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영상 메시지 안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형태로 소개가 됐었죠. 그런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납니다. 야당 대표 만난 뒤에는 주가가 6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6만 원 선 안팎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젠슨 황이 GTC에서 삼성 GDDR7 락스 최고 이런 사인을 또 하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을 받겠습니까? 삼성 HBM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즉답은 안 했지만 받게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이 뉴스가 쏟아지던 그 와중에서 딱 하나가 나왔던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삼성이 굉장한 위기였는데 희망적인 듯해 보이는 그런 확정된 것은 없는 이런 뉴스들의 와중에 그 발언이 나왔는데 과거는 어땠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비견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때도 위기고 삼성이 바뀌어야 되고 마누라 빼곤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93년은 삼성이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하던 해입니다. 잘 나가던 해라는 뜻입니다. 특히 1992년에 가장 빠른 D램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력을 그 이듬해 점유율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이건희 회장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선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D램은 아주 잘 나가던 때 했던 선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지 한 6년쯤 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 회사가 이병철의 삼성이냐 이건희의 삼성이냐 할 때 이건희의 삼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언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해 초에 LA에 가서 미국 LA에 가서 베스트바이라는 우리나라 하이마트 같은 곳에 가서 왜 우리 제품은 우리 TV는 이렇게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있고 소니 건 앞에 있고 가격은 소니 게 훨씬 비싼데도 소니 게 훨씬 잘 나가고 우리 거는 싸구려 취급을 받고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질타를 합니다. 임원들을 불러다가 그 뒤에 프랑크푸르트로 또 임원들을 불러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질을 더 높여야 합니다.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입니다. 질을 품질 경영을 선언한 것. 근데 그 품질 경영 선언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전부터 이어진 해외 일정을 계속하면서 임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에 막 8시간, 10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질타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영상을 통해서 본부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채찍질한 1년의 과정입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1년의 과정. 그 안에 뭐 몇천 페이지가 되고 영상은 몇백 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삼성 안에서는 다 공유가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이건희 회장의 입지를 완벽하게 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이 품질 경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나. 스마트폰, 당시로는 휴대전화의 팩스 이런 것들 다 구미공장 앞에 쌓아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당신들 앞으로 이렇게 불량품 만들면 나 완전히 다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불량률이 10%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불량률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을 다 잡아가면서 이건희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은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D램에서 삼성이 올라가던 시기에 있었지만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그룹에서의 경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D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게 되는 질로서 세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어떤 무언가가 되고 그리고 1983년에 도쿄 선언 같은 경우 이병철 회장이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이 글을 중앙일보에 보내서 쉽게 한 일인데 이 글을 도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삼성반도체가 한국반도체라는 망해가던 회사를 인수했는데 별로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 그룹 안에서 애물단지였거든요. 여기 가면은 삼성 퇴사하고 그랬대요. 애물단지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접을 것이냐. 접는 게 아니고 앞으로 D램을 한다.
그전엔 디램을 안 했습니다. 디램이라는 게 당시 IT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이고 가장 부가가치가 많이 나는 칩이고 더 많은 회사들이 다 이 디램을 하려고 달라들던 때였는데 그 디램이라는 것을 우리도 하겠다. 우리처럼 당시에 한국은 첨단 기술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우리도 해보겠다. 삼성이 해보겠다라고 선언하고 도전한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과거의 도쿄 선언이나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이번 이재용 회장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룹 전체 사운을 걸고 어떤 과제를 제시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라거나 이것을 못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했다고 여겨지는 발언, 특히 연초 발언으로 하려다가 웃겨뒀던 어떤 발언을 이번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시에는 못했는데 지금 왜 했을까?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던 시점에 조금 더 다잡는 정도의 의미, 이 정도밖에 없다.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제한된다라고 생각됩니다. HBM 시대는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죠. 삼성이 지금 어떤 칩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장 빠른 칩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일단 삼성이 여전히 점유율은 1위입니다. 지난해도 1위였고 올해도 아마도 1위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 3사 중에 1등이에요. 점유율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칩을 만드느냐, 가장 부가가치 높은 칩을 만드느냐라고 물으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자리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칩 HBM이죠. 여기에 있어서 삼성은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는데 삼성은 못하고 있죠.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칩을 만들기는 하지만 가장 좋고 빠른 칩은 못 만든다는 거. 이게 지금 삼성의 위치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HBM이라는 게 처음 주목을 받은 게 2023년 하반기입니다. 어쩌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전문지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개발해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불투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잘 팔리는 라인들을 세워놓고 HBM을 만들려면 다른 지금 돌리던 라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삼성이 잘할 거고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요.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전 바로 여기에 삼성의 위기가 무엇인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영학자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크리스텐센의 파괴적 혁신 이론을 아는 경영학자라면 그래서 큰 기업이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HBM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길 좋아하는데 HBM은 불닭볶음면 같은 겁니다. 라면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드코어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농심이라는 큰 회사에 40-50년 지켜온 라면 제국의 아상을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일 줄 알았는데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라면이라는 것의 독특한 가치를 극도로 매운맛, 그 매운맛을 챌린지하는 유튜브의 즐거움 이런 것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아시아에서 삼양라면이 나온 지 한 7-8년 만에 굉장한 인기를 끌더니 BTS라는 문화의 아이콘이 등장하면서 좀 더 빠르게 확산되더니 전 세계에서 한국에 이 독특한 라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먹어봤니? 불닭볶음면이라는 건데 겁나 매워. 이거 한번 먹어봤니? 하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5천만 명이 먹는 줄 알았던 라면이라는 것이 80억 인구가 다 먹을 수 있고 80억 인구 중에 매우 극도로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어도 5천만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파괴적 혁신이란 이런 겁니다. 처음엔 이상한 불닭볶음면처럼 너무 맵고
너무 시장이 니치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충성 고객층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이미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삼성이 접했을 때는 할 줄 알았겠죠. AMD도 엔비디아도 원했고 원하는 거 칩을 이렇게 위로 쌓는 건데 아주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걸 개발하려면 까다로우니까 칩을 쌓는다는 것이 발열도 생각해야 되고 칩 다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곰곰이 따져봤을 텐데 이 따져보는 과정에서 삼성의 덩치가 고려가 됐을 겁니다. 당시 한 200조 안팎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HBM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장은 매우 작았을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서버에서도 안 쓰니까.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라인을 세워야 되나? 우린 200조나 되는 매출이 있는 회사인데 이거 절대 1조까지 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매출의 1%에 가깝게 되는 날도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면 할수록 고객의 수요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지는 겁니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서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라는 회사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당시에 매출이 한 20조 몇 조일 때도 있었습니다. 10분의 1인 회사예요. 매출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10몇 조이던 매출 그 상황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HBM이 한 1조 정도의 매출이라면 우리가 한 20조 정도 매출인 회사라면 5%인데 지금 당장도 꽤 의미 있는 시장일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 세상이 오면 더 커질 수 있다면 우리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지난해 그랬습니다. 10% 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수익인데다가 매출도 많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작은 회사와 큰 회사 입장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이 뒤처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워낙에 기존 시장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으로부터 불닭볶음면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구조적으로 멀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그냥 뭐 별일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고 삼성이 그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넘도록 납품을 못해요. 아직도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하반기 11월 12월쯤에 자체 퀄을 완료했고 이듬해 지난해 1월에 퀄 테스트를 마쳐서 3월에 납품을 시작한 칩을 아직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통과조차 못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뒤진 거예요. 이게 HBM3E 8단의 이야기입니다. 12단도 지금 이제 올해 엔비디아 신제품에 들어가는 12단 이거 역시 삼성은 납품을 못하고 있죠. 당연하죠. 근데 작년부터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여름부터 납품하고 있던 이 칩을 삼성은 올해 언제 납품하게 될지 사실은 기약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늦어도 올해 안에 납품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은 올해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세트 GPU B300 블랙웰 울트라에는 삼성의 HBM이 들어갈 확률은 낮다는 겁니다. 지난해 제품 B200 같은 제품 아니면 그 외 주변 제품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왜냐하면 올해는 12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퀄 테스트는 8단일 것이고 8단이 끝나야 12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뒤처진 상황이 됐다. 그 상황은 첫 번째 전략적 미스인데 이 전략적 미스가 실수가 아니고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은 구조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 기술적인 위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본다면 과연 HBM만의 위기일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지난해 2024년 10월에 전양현 부회장이 사과를 하죠. 본원적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기술에. 그 말은 D램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HBM3라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말하는 5세대 HBM 만드는 구성하는 8단으로 이렇게 쌓은 제품, 12단으로 쌓은 제품이 있는데 8단으로 쌓은 제품이 똑같이 3E 8단, SK하이닉스, 삼성 똑같은 3E라는 제품명을 달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D램의 세대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을 달고 있고요. 최신 HBM을 달고 있고 삼성은 4세대 HBM을 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벽돌의 구성 자체가 다른 상황.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5세대 HBM으로는 만들 자신이 삼성은 없었거나 아니면 개발 시기상 만들 수 없었거나 설계 문제로 HBM용으로 전환할 수 없었거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삼성은 근본적으로 D램에서의 기술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파운드리 보지도 않았어요. 처음 얘기하는 얘기는 HBM이고 HBM 안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HBM이라는 건 D램을 여러 개를 쌓은 게 HBM 특수한 D램이 HBM이니까 이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것은 D램인데 이 D램에서 근원적인 기술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위기가 HBM 위기로 전이됐다.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보아도 하나는 큰 회사라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경제하고도 비슷하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워낙에 성숙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업을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거. 삼성도 HBM으로는 처음에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 합리적이지만 치명적인 판단이었던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게 된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삼성의 과거 고위 임원이시던 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최고위 임원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분을 만나서 한 3-4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분이 삼성 이야기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느냐. 저하고 처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학회 책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ISSCC라는 국제 고체 회로 학회, 가장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유망한 학회고, 이 학회가 매년 내는 이 학회집 안에는 그의 첨단 기술이, 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디램뿐만 아니라 플래시, 뭐 그 외 시스템 반도체 다 들어가 있고, 요게 여기에 이름을 내느냐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처럼 여겨지던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 학회에 나온 학회에 처음 삼성이 등장한 게 1996년입니다. 95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논문이 등장하고 96년이 돼야 삼성에서 논문이 등장해요. 플래시, 디램 다 등장하긴 하는데 그 뒤로 점점 더 많이 등장해서 올해 나온 ISS 2025에 보면 한국이 3등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아요. 90건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미국 50건 이상, 한국이 40건 이상의 논문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그래요. 11건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어요라고 말할 때는 이 논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저한테 먼저 꺼내요. 이 책을 꺼내면서 과거의 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건 1996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의 부상은 훨씬 그 전에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부상이 어떻게 이뤄졌느냐. 1983년에 선언을 하고 1984년부터 3년간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새 칩을 개발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새 칩은 개발했는데 이 칩을 국제사회에 팔아서 계속 적자를 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원가가 $1가 넘는데 한 $1 30센트가 되는데 국제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30센트인 거예요. 만들 때마다 메모리 한 개에 $1씩 손해를 보는 엄청난 상황이 한 3년 반복되는 겁니다. 이때 정말 삼성이 죽을 맛이었어요. 이때 왜 그랬냐? 세계적인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하고 일본 회사들이 맨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회사들이 이깁니다. 미국 회사들이 이때 디램에서 묵사발이 돼요. 그러면서 디램은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일본 회사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나라가 지원해 줬습니다. 장기 저리 자금도 대주고 땅도 대주고 기타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대줘서 그렇게 이겼는데, 문제는 이때 미국이 일본이 너무 무서워진 겁니다. 일본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부문을, 첨단 경제 부분을 다 집어먹겠네. 너무너무 무서워져서 그때 했던 합의가 미일 반도체 협정. 작게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플라자 합의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건 환율 조정에 관한 합의인데, 플라자 합의에서 했던 엔화의 평가 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절상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한 2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2배가 됐다는 거는 일본 돈으로는 똑같이 1엔이어도 해외 시장에 나오면 훨씬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디램이 비싸진 겁니다. 미국이 디램 시장에서 패배하면서 공급은 좀 줄어들었는데, 86년이 지나 7년부터는 공급은 좀 줄어들었는데 동시에 일본의 디램 가격은 비싸졌다. 이게 삼성이 기사회생하는 비결이 됩니다. 사실 첫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는데,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이 적자가 흑자 전환되는 거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87년에 눈을 감습니다. 그 88년에 좋은 날이 온 겁니다. 88년에 번 돈이, 그때 당시는 아직 삼성은 최신 칩을 만들던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8년에 번 돈이 그 이전 3년 동안 본 손해를 다 만회하고도 배가 될 정도 이익을 낸 겁니다. 엄청난 이익이 나고 88년, 89년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 회사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1990년대 초반에 똑같은 치킨 게임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일본과 한국 기업 사이에. 근데 바로 이때 한국이 일본의 전략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승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반칙 같아 보였을 거예요. 시장에서 경쟁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밀어주고 돈도 그냥 말 그대로 뭐 필요한 만큼 다 대주고 시장 가격은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싸게 덤핑 처리하고 이래 보였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런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압도하니까 특히 플라자 합의로 일본 제품은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일본 회사들을 이겨내고 삼성이 1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에 처음 1등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최고 위에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정학적인 이유, 정부 정책의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하자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리더십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임원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회장님 우리 회사 망합니다. 이렇게 84년, 85년, 86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회장님. 회장님 안 돼요 하는데도 계속 지으라고 합니다. 공장 1라인 부족해 2라인 지어. 그리고 87년 돌아가실 때는 3라인도 지어. 3라인도 지어라고 했을 때는 온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너무 말리니까 이병철 회장이 사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보면 반도체가 돈이 될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니들 눈에는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상황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끝까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야 3공장 빨리 착공해라 왜 안 하냐 해서 착공을 해요. 비 오는 날 내일 내가 참석할 테니까 무조건 내일 착공해라. 그러고 나서 그때 착공을 하고 그 장면이 이건희 아들 후대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당시에 있고 비가 오는 날인데 그렇게 처절하게 준비했던 인내했던 그 결과가 몇 년 뒤에 꽃피게 되는 것이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불황에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몇 가지의 공정을 한꺼번에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 결과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기술로는 96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압도합니다. 치킨 게임 계속돼요. 90년대 후반에도 1996년, 7년, 8년 이때도 너무나도 극심한 치킨 게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 디램 시장에 20개, 30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한 5개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정말 이번에도 디램 가격이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PC용 디램이 당시에는 가장 각광받던 디램인데 실제로 10분의 1로 떨어져요. 모든 회사들이 감산하고 망하고 멈춰서는데 삼성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PC용 디램 이게 주력이긴 했지만 요거는 조금만 생산하고 가격이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떨어진 그래픽 아니면 서버용 디램 이런 걸 대신 더 많이 생산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으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모든 상황에 모든 디램에 대해서 준비가 된 회사는 삼성밖에 없었던 겁니다. NEC, 일본 회사 하나 정도 그리고 삼성 요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공장에 멈춰서였는데 삼성은 감산을 하지 않아요. 원래 디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는 감산을 하지 않고 버팁니다. 불황의 사이클을. 그때 그렇게 버티고 나서 99년에 불황의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서 가격이 다시 쭉 올라갈 때 그때 이 삼성이 당시에 임원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전장에서 다 낮아빠지고 나는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20개 남짓 하던 회사가 다 없어졌다. 너댓 개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자력으로 살아남은 건 삼성 하나뿐이고 일본 회사들 다 휘청휘청하고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하이닉스 당시에 LG와 현대반도체를 합쳤었죠. IMF 지나면서 이 회사는 나라가 겨우 살려놓은 거고 마이크론은 자체 경쟁력을 잃었던 다른 회사들을 다 인수해서 아시아에 있던 다른 회사들을 대만에 있던 회사들 TSMC가 모리스 창이 만들었던 뱅가드라는 메모리 회사도 이때 망해서 디램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디램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이 시장에서 이겨서 일어나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정말 탑 원, 오직 하나뿐인 회사가 되는 겁니다. 93년에 점유율 1위가 됐다고 해도 2위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1등이었다면 99년부터는 그 뒤 20년은 삼성이 누가 뭐래도 그냥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디 온리 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삼성은 우뚝 섰습니다. 우뚝 서는 과정이 처음에는 운도 작용했고 리더십의 역할도 컸고 국가의 지원도 컸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99년에 우뚝 서게 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디램 회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기술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다른 회사들보다 엔지니어를 2배로 가지고 있고 그 엔지니어들의 질도 매우 좋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삼성에 왔으니까 공대를 갔으니까 그러던 시절에 그 재원들을 가지고 디램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다 탐색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잘 팔리던 PC용 디램이 위기에 있을 때 그 대안을 삼성은 아주 빠르게 준비해서 그 대안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승자가 됐던 겁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삼성이 왜 승자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라면 이건 삼성을 있게 한 공식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인 거죠.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삼성이 디램이 본진입니다. 디램이 잘 돼야 삼성은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디램만으로 잘 된 회사가 아닙니다. 디램에서 번 돈을 막대한 돈을 바탕으로
플래시에 투자했고 플래시로 또 엄청난 거대한 사업부를 하나 만듭니다. 거의 뭐 디램에 맞먹는 정도의 랜드 플래시 사업부를 만들죠. 그리고 이 플래시만 한 게 아니고 또 하다 보니까 TV용 브라운관 시장을 LCD가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감으로 간 게 아니고요. 모든 기술적인 길목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랜드 플래시가 지금은 대세입니다. 그때는 오어도 있고 엔드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다른 종류의 플래시 대안들이 있었는데 특히 인텔은 다른 종류의 플래시가 미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삼성이 내가 다 해보니까 랜드야. 인텔 너네 틀렸어. 랜드야 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삼성이 랜드 시장에서 1등이 되는 겁니다. LCD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소니가 아직도 평판 브라운관 팔만해. 파나소닉은 PDP 이런 것 하고 있을 때 삼성은 다 해봤어요. 삼성은 다 해봤어요. 그것도 다 해보고 나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LCD가 가장 반도체 만드는 것과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LCD야. LCD가 시장에서 반응이 있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 확신이 섰을 때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길목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휴대전화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애플이 정말 엄청난 혁신을 해냈을 때 나머지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망했는데 삼성만 살아남았습니다. 압도적인 부품 경쟁력을, 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플도 삼성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고 삼성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고 빠르게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세계 1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디램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다른 신성장 동력에 계속 장착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 계속 커진 겁니다. 디램 시장만으로 이렇게 삼성이 지금의 300조짜리 회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는 디램이라는 든든한 본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산업에서 1등을 먹고 1등을 먹고 1등을 먹으면서 사업부를 쫙 합쳐가면서 지금의 삼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지금의 삼성 반도체 사업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디램이라는 가장 큰 덩어리 하나 그리고 플래시라는 그에 못지않게 큰 덩어리 하나 여기에다 더해서 지난 몇 년간 하려고 했던 건 파운드리라는 그에 못지않은 큰 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성장을 쭉 계속하려고 했는데 파운드리에서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당장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 온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램에서 그동안 삼성이 어떻게 부상해 왔는지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몸집을 어떻게 불려오고 세계 최대의 IT 제조업체가 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반성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성장 방정식, 성공 방정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과거의 삼성과 지금 삼성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희의 리더십이 무엇이었느냐. 삼성웨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경영학계 일반에 통용되는 이론인지 모르겠으나 그 책에선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건희의 끊임없는 상시적인 위기 격려.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에 끝없이 위기를 말했습니다. 지금 위기야, 지금 위기야, 지금 위기야, 내년 지금 위기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위기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룹 안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디램이 아주 잘 나갈 때 이제 막 세계 점유율 1위가 될 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 이렇게 하면 망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어라는 말을 프랑크푸르트 선언 때 했고 그 다음에 그 몇 년 뒤에는 휴대전화를 팩스를 다 불량품이 많다는 이유로 불질러버리고 그 뒤로도 끝없이 플래시에 도전할 때도 그 뒤에 LCD를 할 때도 가전제품을 좀 더 고도화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위기야 공항에서 위기야 어디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기야 끝없이 위기라고 말하는 굉장히 호되게 그렇게 말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룹 안에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인사를 통해서도 그걸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영자가 위기라고 말하면 그 회사가 잘 된다고 말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가장 잘 어우러졌던 게 삼성이라는 기술자 집단의 힘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디램에서 96, 7, 8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사이클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른 회사들은 PC용 디램만 할 때 삼성은 모든 디램의 진화 발전 경로를 다 장악하고 20개의 디램을 매년 연구하고 그 매년 연구해서 매년 그 20개의 디램을 다 신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기술자 집단의 힘입니다. 플래시가 왜 낸드 플래시가 될 줄 알았느냐. 다 해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회로가 가능한 모든 플래시를 다 이렇게 두드려 본 뒤에 낸드야 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LCD가 왜 된다고 했느냐? 이 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기 때문에 LCD가 가장 비슷해라고 그냥 감으로 돈을 때려박은 게 아니고요.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살펴보고 시장에서 팔아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낸 게 이건 아무리 봐도 미래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어.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삼성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일단 방향이 서면 막대하게 투자를 해요.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게 왜 성공을 하느냐? 확실히 알았거든요. 기술자 집단이 이것이 미래가 될 거라는 걸 확고하게 알고 그 기술자 집단의 힘을 경영진이 믿고 그대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거든요. 이 시스템을 구단주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 삼성의 고위 전직 임원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건 엔비디아처럼 젠슨 황이 기술적으로도 다 파악하고 빠삭하고 기술적으로도 알고 누가 잘하는 친구인지 못하는 친구인지 다 알고 미래도 볼 수 있는 매우 탁월한 경영자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 집단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오너라는 인내 자본이 있었다는 것. 해외에서는 인내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룹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것. 일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일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꺾고 디램에서 1등이 됐지만 우리가 일본 기업들 하는 거 보니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고 있었지만 지고 있을 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기는 뭔가 구심점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바 같은 회사 같은 건 보면 잘 될 때는 뭐 반도체 하던 사람이 그룹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원전 하던 사람이 수장이 되기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갈피를 못 잡고 반도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부침이 있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구단주가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젠슨황 같은 CEO가, 샘 알트만 같은 CEO가,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내하면서 방향성을 가리키는 구단주, 그러면서 1, 2군 감독이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플레이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구단주 시스템, 이게 한국에는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재용 회장 데려오면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그룹 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임원한테 안 좋은 거 보고 안 해요. 왜냐하면요, 안 좋은 거 보고하면 임원이 싫어해요. 그리고 임원이 위로 보고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만 찍어요. 왜 안 좋은 거 보고 하냐고. 왜냐하면 임원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1년 아니면 2년 뒤에 집에 가야 되는데 안 좋은 거 보고했다가 우리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위에서 인식하게 되면 임용이 재계약이 안 되는데 임원은 보고 안 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삼성 안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리포트는 위로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라인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위로 전달을 하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직원들은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월급이 적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월급 잘 나오고 삼성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따박따박 디램 1등 하면서 이익은 계속 나는 회사니까 이 회사가 망할 리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뭐 기술자 집단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과거에 삼성을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회사로 만들었던 그 어떤 에너지, DNA 이런 것이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했던 그 사직생 발언이라는 것, 사직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도 불투명하지만 그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 때의 선대 회장 아니면 그보다 더 선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했던 인내하는 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인가. 특히 이재용 회장이라고 투자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100조를 넣어서 파운드리에서 1등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선대 회장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니 돈을 이만큼 집어넣을 테니 해봐 라는 식으로 새로운 사업에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섰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선대 회장들이 그렇게 나선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기술적인 가능성을 다양하게 타진해 본 다음에 가장 기술적으로 피지블한 옵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옵션이 확고해진 다음에 면밀히 관찰한 뒤에 그 다음에 투자를 인내하는 자본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술이 먼저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이재용 회장이 했던 사업들에서 그런 어떤 선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재현이 되었는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맞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솔루션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그룹 내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 지금 이렇게 그룹 내 분위기가 자조적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